오늘 제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이거겠죠.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얘기인데 김평호 변호사가 이제 나를 혁명가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탄핵 불복에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8분 뒤면 결전의 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마지막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저 전에 지금 이 시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 태극기, 그리고 촛불, 양 진영으로 극단에 나눠져서 서로 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이 상당히 소란스러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왜냐하면 이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직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 측이 서면으로 최후 진술 내기는 전인데 저희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후 진술서를 재구성을 해봤어요. 오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대신 이 서면으로 된 최후 진술서를 냈는데 저희가 미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 정국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화 융성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이권이나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밑에 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단으로 사익을 취할 의도를 초기에 알았더라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 저희가 대통령의 서면으로 된 최후 진술을 좀 핵심 요약해봤는데 민 원장님 딱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K미르재단도 사실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변론이겠죠. 예. 근데 이제 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그런 국정 수행 능력, 국정 수행 과정이. 잠시만요, 민 원장님.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올까요?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부분을 또 변론으로 따로 한 부분으로 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측 발언이 오늘도 조금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실 예정이신지.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과정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8인 재판관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아예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 2시. 로 돌아올 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과 왼쪽에 김관현 소추위원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인단,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리인단에 비해서는 10분 정도 늦게
입장을 했고 이제 2시니까 급하게 지금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네. 뭐 안에서 진짜 법리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는 국회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헌법과 법리를 위반했느냐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리를 위반했을 때 예. 과연 그것이 그 대통령직을 갖다 파면시킬 정도인가. 이 두 단계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 여론이 당연히 헌법을 많이 위반을 했고 위반한 그 정도가 이제는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 한 80% 가까이 되는 바로 주말의 여론조사에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근데 문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김평호 변호사 측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예.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서면 제출로 대신했다는 건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뭐 출석 카드를 꺼냈던 게 지연 전략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출석을 고민하고 있다 하면서 3번의 출석의 기회가 있었지만 나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문을 또 유도를 했고 이 서면 제출한 것 중에 지금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이권을 챙기는 걸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다시 또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랬는데 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안종범 수석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비밀스럽게 쉬쉬하면서 은폐하려 했었고 막상 미르와 K스포츠재단 얘기가 나오니까 증거를 인멸하려 했느냐라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어떤 그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속단할 수 없고 여론이 그렇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리라든지 물증이 아닌 여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리라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로서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뿐만 아니라 특검이나 검찰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러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대통령 너무 하신 거죠. 아니, 검찰도 안 나오고 특검도 안 나오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영상으로 보낸다다. 이제는 서면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이제 검찰, 뭐 특검, 헌재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검에 출석하겠다, 뭐 특검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육성으로 들어보실까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예.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이 내일 끝나니까 이제 뭐 조사는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뭐 현장 사면도 이제 중간중간 볼 테지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아직 제출 전인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대리인단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이거를 대통령 대신 읽을 겁니다. 최후 서면으로 했던 얘기 결국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대통령이 좀 각본에만 익숙해서 송곳 질문이 좀 피하려고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겠다고 한 그 이야기도 보면 조목도 따져보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재단을 이렇게 좋은 목적의 재단을 만들면서 굳이 왜 비밀스럽게 만드느냐 그리고 왜 숨기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설득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초기에 알았더라면 뭐 방지할 수 있었다. 자,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겁니다.
자, 민정수석실이 기본적으로 워치독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감시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특별감찰관들을 무력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자, 모든 청와대 내에 있는 감시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뭔가 구리기 때문에, 뭔가 부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그렇게 비밀에 만들었고, 그것 자체가 들통날까봐 결국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실 자체를 거의 감시 기능을 없애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아마 헌법재판관에 나왔으면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르셨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안 했냐? 그럼 민정수석실 왜 이런 부분에 보고를 안 했냐? 그 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임원까지 왜 그 정경련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왜 일일이 이사명단을 대통령의 안정무수한테 불러줬냐 이거죠.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처음에 이 미르와 K스포츠는 대기업이 좋은 뜻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뜻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주도한 걸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칼라 같은 질문을 제가 볼 때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과 그다음에 안정범선의 수첩, 그 증거를 들여댔을 경우에 대통령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결국 이 신문 부분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예.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입장만 발표하면 안 되겠냐, 마지막에 또 영상만 보내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걸 보면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민정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담화 3번, 그다음에 정미대 TV와 3번, 1번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인이 엮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엮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예. 끝내 하지 않는다는 데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그런데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20명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사사건에서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경우에 변호인들끼리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그 피고인을 위해서, 피청구인 측을 위해서 변호인들은 모르는 사이라도 사실은 토론도 여러 번 하고 전화 연락도 여러 번 하면서 사실상 일치된 정말 완결된 문서나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과연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지조차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불출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상 이중환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의 대변인격 역할을 하면서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불출석 사연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전해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또 22일 날은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일 날은 김평우 변호사가 사실상 헌재에 나가서 재판관들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100분 정도 굉장히 센 변론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변론 그 와중에 김평우 변호사가 이중환 변호사 보고 왜 가만히 있냐? 그것도 이중환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중환 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이 피청구인 측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변호인단끼리도 지금 화합이 안 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피청구인 측인 박근혜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님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좀 만난 적 있냐 그러니까 2번 만났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러면 또 다른 그 변호인단은 또 박근혜 대통령 좀 많이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측과도 대통령과도 소통이 안 되고 또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속보 하나 지나갔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최종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했었는데 엊그제 보수단체 집회 때도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는 알면서도 속이고 무조건 승복해라.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법 앞에는 다 평등입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입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복종을 표시하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네, 변호사가 아닌 혁명가로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안타깝고 무섭죠. 정말 얼마 전에 탄핵 초기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촛불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혁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변호사인데 또 현역 정치 유력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이분은 비판 수준을 넘어서 본인은 지금 법리 논쟁을 하는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여론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 안에서 법리를 따져서 예. 여기에서 의견 개진을 다 해서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재판부라도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기본이고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변호사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 자격증을 이건 막말인지 몰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을 하시고 혁명가로 나서지는지 하셔야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럼 우리 후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이건 도저히 타당치 않다라는 그런 주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주장은 법정에서 하셔야죠. 왜 법정에서 하신 법률가께서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차라리 혁명가로 부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마저 혁명 운운하는데 혁명이라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때 어떤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사회의 변혁을 꿈꿀 때 그것을 혁명으로 일컫는다. 소위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자기네 이해나 자기네 생각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도 혁명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혁명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혁명이지 떼법을 쓰겠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치도 보수의 이념 가치라 그러지만 사실은 진보의 이념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이 수위가 높고 조절이 안 될 때 사법부라는 것이 있는 거면 그 사법부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라는 것이 성숙한 법치이고 이게 촛불의 정신이고 태극기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엘리트 코스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대한민국 사회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혁명 운운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거는 혁명 아닙니다. 떼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학교의 법학 개론책을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치가 아니고 법치 후에 혁명이 있다. 사실 이 진보주의자들이 그동안 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보수주의자라는 분들이 혁명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오늘 아침에 조간들의 일제히 광고가 났습니다. 이 나는 혁명가가 되고 싶다. 이 맞아요. 광고가 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평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가 주장한 대로 검찰이 따라주지도 않고 법원이 판단해주지도 않으니까 결국 이거는 뒤엎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정의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주의거든요. 즉 나만이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는 주의고 자 이것이 이 제도에서는 안 되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혁명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시는 분이 왜 헌법재판소 가서 대리인 역할을 합니까? 밖에서 혁명하셔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좀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기각이면 혁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혁명가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는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모두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 이제 또 올라오겠지만 김남국 변호사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을 각각 1시간 이내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질까요? 지켜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할을 분담해서 파트별로 해서 15분가량씩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청구인 측 대리인 등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등 간의 최후 변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지금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민영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법리를 적용해서 사실상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변호인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어떤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의 어떤 그 최후 변론 시간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정미 재판관이나 재판관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소송 지휘권을 또 행사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최후 변론을 또 막고 자른다고 하면 또 피청구인 측 입장에서 왜 또 내 말을 자르느냐.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오늘마저 자르면 왜 변론권을 왜 막느냐라고 그런 주장을 할 건데 사실상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기존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서면에 의해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줄이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한데 아마 그 부분을 또 문제 삼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원래 저 삼청동 주변 헌법재판소 주변이 이 시간에 상당히 조용한 곳인데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점점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검 자택 근처에서도 찾아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영상 좀 거친 표현이 있는데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이제는 응징할 때가 됐습니다. 저한테 박영수는 걸려드는 겁니다. 박영수의 폐악질이 이 악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죽일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민원장님 저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헌재 앞에서도 굉장히 태극기 집회 열기가 고조되면서 경력들 배치도 증강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헌재 앞에서 돌발 행동 일어날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라는 게 또 이제 저렇게 하시다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흥분하셔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한 또 사례들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상당히 좀 투입돼서 지금 자제하고 이게 양측이 충돌하기도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각자 진영에서 특히 이제 진보들 보수 진영에서 특히 이제 각자 진영에서 극단적인 어떤 무슨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나마 오늘은 일단 최후의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좀 염려가 좀 덜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날짜가 잡혀서 선고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고의 결과가 알려질 경우에는 어느 측에서든지 한 측에서는 자해소동이라든지 그런 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염려됩니다. 아까 지금 밑에 잠깐 속보로 나갔지만 이제 저희 현장 모습도 보고 있고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이중환 변호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을 찾아가서 저렇게 고생하셨다. 오늘이 지금 글쎄요 거의 80일 가까이 되는 이 탄핵 심판 변론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은 악수를 했군요. 김남국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최종 변론 이제 끝나면은 3월 10일이냐 13일이냐 뭐 이제 이것만 남은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선고 날짜를 재판관들이 미리 알려주긴 좀 어렵습니다. 지난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대를 보게 되면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선고기를 알려주는 것은 한 사흘 정도 전에 알려줬는데요. 그 사흘 정도 전에 알려준 그 시점은 마지막 그 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의를 한 시점 이후에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그 마지막 평의가 있을 때까지는 그 구체적인 어떤 선고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로 공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비밀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유지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지금 이 탄핵 심리와 관련돼서는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그 밑에 있는 어떤 재판관이나 재판 연구관들한테 예비 판결문을 좀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바깥으로 혹시라도 누설됐을 경우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예비 판결문 작성도 미루다가 아니면 또는 예비 판결문은 기각 또는 인용을 양쪽을 다 써놓게 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비밀 유지에 극도로 신경 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조금 전 영상이에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헌법재판소 내부를 볼 수 없고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현장상 잠깐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저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지금 현장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권선동 소추위원이 진술을 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심정이길래 저렇게 복받치는 걸까요? 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사실 국회 측 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김기춘 지금 구속된 전 실장이 지금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는데, 예. 사실 이제 본인의 소속이 사실은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바른정당으로 와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이제 제일 앞장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각 당의 원내 이제 간사들이 이제 와 있긴 하지만, 아마 그러면서 본다면 이 역사적 재판에서 대통령 측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 부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탄핵 사건에 관하여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수추위원장이 울먹이면서 이제 발언도 이어갔었는데,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5분 정도 지났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 측의 발언도 나올 테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는 뭔지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